어, 글로벌 패권의 미래가 큰 타이틀인데 뭐 일본이 글로벌 패권이 되겠습니까? 당장 돼본 적도 없죠. 그러면 이게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패권 경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변수도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과연 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이 GDP 잠깐 그 나왔던 걸 봤는데 작년에 미국의 GDP가 29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18조, 한 10조, 11조 차이가 나잖아요. 일본이 4.1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미중의 시소에 일본이 어느 쪽을 걸터 앉는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시프트가 일어날 거냐. 한국은 1.8이니까 별로 그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본은 우리보다 한 2.2배, 2.3배 정도가 큽니다. 따라서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집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친구들을 같이 동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 혼자 몸으로는 쉽지 않고 조금 더 같이 그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전략들을 모색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으면 일본의 미래는 상대적으로 밝을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게 일본의 지금 그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것은 대강 이런 맥락에서 그 강연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얼마 전에 그 나왔던 거잖아요. 저거를 뭐 아첨 외교, 아부 외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렇게 그 책을 꺼내가지고 그 아첨도 하고 좋은 분위기를 그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보면서 한국은 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구나.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도, 이거를 보면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아까 그 트럼프 쭉 첫 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관세 폭탄이나 이 경제에서의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차원에서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방위비 분담, 방위비 증액 이런 쪽으로 해서 동맹에 어떤 영향이 갈지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을 양측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XX 외교를 통해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1조의 투자를 약속을 하고 또 그 대규모의 그 LNG 수입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그 당시에 넘어갔고, 안보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던 게 그 뭐냐 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그 요구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인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일본이 방위비를 2027년까지 2022년 시점에서 5년 동안 배로 증액을 한다고, 실제로 한 1.7%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성취를 하는데, 방위비 2배를 증액한다고 해서 그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돈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미국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분야의 방위비를 증액을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중요한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혹은 그 미국의 전력, 주일 미군의 전력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본의 방위력을 향상시키는데 돈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견제. 일본은 중국에 대한 대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안보적인 대항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굉장히 분명히 했다. 뭐 그런 후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딥시크도 있었지만 손정희와 그 얼트만 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규모의 그 투자를 통해서 AI 협력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의 전통적인 미일 동맹, 그러니까 미국을 철저하게 끌어안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도 미국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스냅샷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만 철저히 끌어안으면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지켜지는 거냐. 뭐 트럼프를 생각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벌써 한 8, 9년, 7, 8년 전부터 인도를 잡았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우리 인도 할 텐데요. 그래서 모디와 그 아베가 저건 뭐냐 하면은 신칸센을 타고 교토에 같이 여행을 가는, 그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탔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그 관계 강화에 굉장히 큰 힘을 기울이는, 그것은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는 인도다. 그 인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일본과 인도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세 번째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는 50번째 그 아세안과 일본의 대화입니다. 이 서밋인데 50번을 했으니까 50번째니까 뭐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최근에 오면 올수록 그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투자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하나, 그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는 글로벌 사우스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축은 아세안이라고 일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세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일본이 아세안에 대한 외교력을 좀 강화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강 이런 시도들이 지금 그 일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도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전략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 오늘 그 강연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먹었네요. 이게 지금 계엄 탄핵 9페이지라 조금 경시했는데 그 픽처 속에 한국은 없었어요. 일본의, 그러니까 만약 대전략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요한 네트워킹 속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가 벌써 뭐 2023년이니까요. 3년 그 8월이기 때문에 이 한미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부상을 했고, 일본 자체가 물론 뭐 저기에 주연은 가운데 있는 분이고 거의 주연급은 저기 오른쪽이고 여기 이쪽은 조연이죠. 그게 뭐 냉엄한 현실인데 어쨌든 저쪽에 공동 주연 입장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미국과 함께 품고 가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본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에 시진핑 주석이 한 번쯤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것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네트워크 속에
중국은 없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이 라이벌이고 미래에 가상적이고 따라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야 되고 중국과 대항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 안 찍으셔도 이거 공개되지 않나요? 공개될 겁니다. 예, 안 찍으셔도 될 겁니다. 저기 무슨 아이돌 콘서트 가면 다 이거 찍고 있느라고 노래 못 듣고 하잖아요. 예. 뭐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전략이 뭔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그 대전략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얼마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 가능성이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장기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통수술 혹은 책략 이렇게 해서 대전략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두 세션에서 대전략을 쭉 들으셨어요. 강대국은 대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대국이 아닌 국가는 대전략을 갖고 있느냐 혹은 대전략은 사치냐 전략이 있어야죠. 대전략이 일본은 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은 큰 국제적인 변화에 봉착했을 때 한 15년 동안 모색을 한다. 그리고 나서 전략을 갖고 나오고 대강 그 전략을 잘 실천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예가 하나는 1853년에 코모도 페리가 일본에 들어와서 흑선이 들어와서 일본에 대혼란이 일어났을 때 15년 후에 명치유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명치유신과 함께 이런 전략, 부국강병, 핵심적으로는 뭐 서양화죠. 그러니까 서양의 침략 혹은 제국주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양화를 해야 된다. 서양처럼 제도를 만들고 서양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민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국주의인데 서양식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45년의 패전이 있고 나서 대강 한 15년 해서 1960년 정도가 되면 저기에 있는 저 사진은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일본의 재상인데 소위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전략이죠. 그것은 뭐냐면 적국이었던 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이 하나의 그 큰 축이라고 하면 다른 한 축으로 평화헌법 속에서 경무장을 하고 다시 말해서 군사력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군에 의존을 하는 대신에 경제성장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게 요시다 독트린의 그 핵심이고 그 핵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대강 1960년 해서 일본이 소득배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 소득배가 했죠. 7년 만에.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두 차례의 대전략을 추구한 적이 있고요. 일본이 패권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패권을 노린 적은 있습니다. 1930년대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미의 일종의 그 트윈타워처럼 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태평양에 그 쭉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본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이 뭐 동아 신질서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후에는 대동아 공영권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853년 이후에 일본사에서 패권을 추구한 적은 딱 한 번. 그때는 1930년대 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패권 기도를 분쇄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씩 보이는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저때 193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45년까지의 그 당시의 일본 패권을 추구했던 그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순간이 왔고 키신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냉전 체제가 끝나고 그러니까 전후 체제가 들어오고 냉전이 끝나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단급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고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세계화 경제적으로는 그런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니오리버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속에서 일본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 것이냐. 키신저는 한 15년 걸릴 거다. 그러면 한 2005년 정도에 5, 6년 정도에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가 아베가 첫 번째 수상했을 때예요.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시에 그 아베 신조 총리는 1년을 못 넘기고 지병을 가지고 그 바로 퇴임을 하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가 당시에 틀렸죠. 일본은 15년 후에 뭘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때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추가를 좀 보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보편가치, 9.11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미국의 트라이엄펄리즘, 유닐래터럴리즘, 글로벌 스탠다드. 요 글로벌 스탠다드 빼놓고는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제2 경제대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경제적 압박, 무역 마찰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결국은 자본주의 마찰로 나중에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억울하다. 우리는 서구 모델로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일본이 독특한 자본주의 모델을 갖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약탈적인 모델이고 결과적으로는 서양 중심 질서를 깨는 그런 그 요소가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 상당한 비판을 서구가 했었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사실은 이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권력 이동이 아까 중국에서의 중국 차트를 보시면 그런 그 큰 쉬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국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 고민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그런 그 시기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경무장을 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미일 동맹이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 한순간에는 미국의 GDP의 70%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경무장을 한다. 그리고 일본을 미국이 지켜줘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일본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는 미국의 단극 질서 속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은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대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 당시에 상당히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이렇게 그 국가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는 공통 분모는 보통 국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특수한 예외적인 그 국가였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자기한테 승리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안보를 그 국가에 다 위임을 하고 우리는 경제 성장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택을 한 일본이기 때문에 이건 근대사에 별로 없던 그런 케이스잖아요. 따라서 그런 그 예외적인 혹은 그런 국가에서 보통 국가 그러니까 인류사회 혹은 그 근대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미래를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보통 국가론인데 영국 모델이 있어요. 영국 모델은 그 미국과 동맹하고 해양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프랑스 모델, 미국과 동맹은 역시 상수고 대신 조금 더 그 자주적인 그래서 군사력도 강화하고 목소리를 강화하는 그런 그 프랑스적인 모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고 세 번째는 독일 모델 독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후 독일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내장된 regionally embedded state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또 안보적으로는 나토의 틀 속에 들어가 있고 따라서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속에 밀착이 된 그 중에 일부로서의 일본이 되는 것. 그런데 일본의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강국으로서 아시아 일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지역의 대국이 되고 지역의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적 진보적인 그런 그 모델 그리고 마지막은 비동맹 중립 작은 국가 작지만 빛나는 국가 스위스 모델로 가야 된다 소국 일본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쭉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적어도 그 2000년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대강 냉전이 끝날 때 1990년에서 한 1991년 그때라면은 그때로부터 15년 후 정도에 일본이 15년의 모색 끝에 뭔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들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들고 나오지 못했던 데는 큰 외적인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기 유니폴라 모멘트라고 저기 적었잖아요. 저거는 모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탈냉전의 지배적인 국제 질서가 유니폴라 질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강 그 당시에 미국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순간들은 비교적 순간이었고 다른 변화들이 쭉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본론입니다. 뭐냐 하면 미국도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트럼프주의가 나왔던 것처럼 저기를 보면 대강 2000년부터입니다. 저 진한 파란색이 미국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저 빨간 거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 이거는 뭐 아시아 토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노란 것은 중국이고요. 그리고 인도가 다음에 하는 인도는 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2040 정도 되면은 인도 GDP가 미국의 한 40%까지 올라가는 뭐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 2020년대의 지금 전망이고 이거 매년 요 전망이 좀 달라지고 있으나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보이는 건 점유율이거든요. 그 세계 GDP에서 미국의
상대적인 웨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의 웨이트가 혹은 이것을 보면 저렇게 된다. 따라서 유니폴라 모먼트와 결정적으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이 물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속에서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미국에. 그냥 보기에는 몰빵은 곤란하잖아요. 저기 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같은 지도자를 미국을 만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기서도 노란 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한테는 뭐 대단한 충격이죠. 중국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의 GDP가 역전이 됩니다. 2000년에 중국의 GDP가 일본의 40%였어요. 근데 2010년에는 같아졌고 2020년에는 일본의 GDP가 중국의 40%가 되는, 그러니까 급격한 쉬프트가 일어나는 게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아까 우리가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 중국의 이미지는 종이 호랑이, 페이퍼 타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중국은 너무 커서 식민지화가 안 되는 것뿐이다. 다 부분적으로 다 그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페이퍼 타이거였고, 그 다음에 공산 마오의 중국, 뭐 대강 그런 이미지에서 이게 결정적으로 저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아시아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일본은 스스로를 생각했고, 그게 일본의 아이덴티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깨지는 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이 바로 2010년이고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군사비로는 뭐 당연히 그것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이 그 바다가 다 이렇게 일본을 막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그 일본은 중국하고 실제로 국경을 저렇게 길게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First Island Chain, Second Island Chain 이런 건 중국이 제1도련, 제2도련 해가지고 스스로의 전략 선을 저렇게 그은 것인데, 그 선은 다 일본 섬들을 이렇게 쭉 엮어놓는.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일본의 군사비에 일본이 뭐 반격 능력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요, 뭐 향상시킨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군사력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 우리는 야, 그거 한반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걱정은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섬들. 여기에 한 달에도 뭐 5, 600번씩 중국 하늘로, 밑으로, 혹은 그 해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스크램블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비행기가 급발진해가지고 이제 그 나가게 되는 그 스크램블도 한 달에 보통 한 30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많이 줄었는데, 따라서 저렇게 그 연회에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우리는 중국이 우리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 당장은 아니지 군사적으로. 왜냐하면 무슨 특별한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일본의 감은 우리랑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저런 지정학 속에서 경제력의 변화 혹은 그 군사비 지출의 변화, 이것들은 굉장히 크게 일본에 다가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속에서 지금 여기의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전략적 모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특히 2010년, 2008년, 2010년 이쯤 되면은 GDP가 역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면서 일본에서는 핵심 도전으로 중국을 꼽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이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고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위는 현격히 약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도전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 relative decline이 일본에게는 그 큰 전략적인 도전 요인이 당연히 되겠죠. 세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기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일본이 1945년 이후에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자유주의 미국 패권 속에서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유지됐고 그 질서 속에서 그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번영에 따른 군사력의 향상도 이룩하고 했던 것인데 따라서 그 일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제 질서가 위기 상황에 지금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질서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본의 도전 요인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핵심 도전 요인인데 저걸 한국으로 바꿔도 전혀 북한 정도가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이게 공유 분면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2010년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핵심 도전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인데요. 아까 뭐 일본이 쭉 그 디클라인 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대적 비중 나와 있는데 이거 봐도 저거 우리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하실 거예요. 올해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일본 GDP는 랭킹으로는 5번째가 될 겁니다. 인도가 4위로 올라오게 되고 지금 독일이 저 모양이지만 어쨌든 그 독일이 3위고요. 그러니까 미, 중, 독, 인, 일본. 그 다음은 영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이제 좀 머쓱한 그런 입장이 됐고 1인당 GDP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군사비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쓰게 됐고요. 그런 그 일본의 그 내부적인 역량의 정체가 그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후에 냉전기 때 일본의 소위 경제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한 40년 되거든요. 40년을 줄기차게 성장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고 지났다는 거죠. 네. 40년 그 성장하고 30년 정체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세 데케이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반영이 되는데 저기 보시면은 대강 지금 그 제로 성장이거든요. 한 1%, 0%, 1% 이렇게 가 있고 우리가 올해 1.1%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문제가 돼서 특히 지금 올해에는 저 고령화율이 일본이 지금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30%는 지금 고령화, 65세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저게 4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지 문제, 그러니까 연금, 그다음에 의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추세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기 추세 대강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저거를 보면 요즘 제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도 트럼프가 제조업 떠드니까, 제조업 일자리 떠드니까. 근데 제조업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제조업 일자리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거, 일본 거 지금 관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수출을 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일본은 아까 얘기한 30년 동안 그걸 시달렸어요. 1990년대부터 도요타, 현대, 닛산 다 미국, 캐나다야. 그 다음에 멕시코에다가 공장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인데, 따라서 일본은 제조업 입국이거든요. 제조업 제품을 수출해서 또 수출 입국이고, 그런 속에서는 이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고, 우리는 그 추락을 그대로 쫓아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흥경제권의 수요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물건을 팔 수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의 경쟁력 향상이 지연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즘 우리 경제 보듯이요. 이미 한 20, 30년 때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의 무역 압력에 의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일본이 계속 닥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지 못했던, 그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서비스 부문으로 그러면 자꾸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일본이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본에게 굉장히 큰 도전 요인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전 요인 아까 세 개를 꼽았고, 국내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런 속에서 그럼 일본이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느냐 하는 거가 되겠죠. 그 전략을 갖고 나온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에 재집권을 하고 들어와서 그로부터 한 7년 동안, 거의 8년 동안을 7.8개월을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놨고, 아베 이후에 총리들도 그 전략 선상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전략 노선의 전환은 국제 환경이 저렇게 변했고, 패권 질서에서 이제 패권 질서가 쇠퇴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 목표도 경제 회복과 성장 동맹 유지에서 이제는 동맹을 강화하는데 동시에 군사적인 억지력도 스스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목표가 됐고, 미국 관계도 굉장히 중시해야 되지만 파트너국과의 협력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국제 질서도 다시 되잡아야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부흥도 해야 되고, 대강 이런 정책 목표들을 세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핵심적으로는 방위비 증강, 집단 자위권 확대, 통합 억제, 그다음에 자유 개방의 인태 전략, 해양 안보, 아베노믹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루하시죠? 이렇게 하면 뭐 핵심적으로는 세 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패권 동맹에서 상호적 동맹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그 상호주의 얘기 나왔었잖아요. 상호주의라고 하는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은 이제는 미국이 한 만큼 혹은 일본이 한 만큼 이렇게 상호적으로 동맹 관계를 재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일 동맹 가지고 미국과의 동맹 가지고는 안 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요한 두 주체는 행위자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렇죠? 인도하고 아세안, 미국, 인도, 아세안 이런 국가들을 그 인도 태평양 전략 4EB라고 하는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고 하는 지역 전략 속에 이렇게 쭉 집어넣는, 그리고 한국도 2022년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 이렇게 나와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한미일 축을 또 여기에다 같이 집어넣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군사력 증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비를 배로 증액을 하고 그 배의 증액의 상당 부분은 이 중국에 대한 전력 향상, 대중국 전력 향상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대전략을 지금 이 아베가 들고 나왔고요. 이런 그 아베 일종의 그 레거시인데, 그 여러분들도 대강 아베 신조라는 사람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레거시가 커요, 이분이. 또 한국하고는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아마 아베 레거시의 첫 번째, 일본 쪽에서는, 일본의 그 전략 커뮤니티에서는 첫 번째 꼽는 것은 그동안의 일본 외교는 일본의 덩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적인 덩치에 걸맞지 않은 외교를 했는데, 아베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베의 7년을 지난 후에 일본의 외교적 위상은 일본의 국력보다도 조금 더 올라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베 레거시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대국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대국처럼 외교를 처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레거시의 두 번째는 자민당의 우경화. 이거는 아까 조금 스킵을 했는데 아베가 대전략을 내기 위한 하나의 국내 정치적인 빌드업으로 이것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해야 되나? 여기에 보시면 정체성의 정치인데, 그 자꾸 일본이 전범이고 전쟁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젊은 세대에다 교육하는 거는 이건 자학사관이다. 이래서 일본의 미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본의 부활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라이벌들이 자꾸 활용을 하게 된다. 그 라이벌의 둘은 중국과 한국이죠. 그래서 자꾸 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그 외교적 행보를 자꾸 붙잡는, 속박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 두 번째는 헌법 구조 개정.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혹은 헌법 구조의 재해석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적 범위도 활동 범위도 확장시키고 해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해나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국내 정치적인 일종의 국내 빌드업이라고 적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것의 레거시는 결국은 자민당은 굉장히 우경화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의 자민당은 약간의 다른 얘기긴 한데 일본 국민들은 우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동아시아 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이념 지향은 변하지 않아요. 4년 전에 비해서도 그게 보수 진보 중도로 이렇게 보면은 27%, 46% 해서 양쪽으로 27이 있고 중간에 46이 있어요. 그거는 4년 전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훨씬 더 격화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분석을 해보면 27의 보수, 27의 진보가 있는데 그것도 강경 보수, 온건 보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일 끝은 9.6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9.6 극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 싸우는 것만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중간에 있는 분들은 침묵하고 있죠. 뭐 짜증이 나서 침묵할 수도 있고, 뭐 당장 뭐가 없으니까 대변해 줄 수 있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국민들은 우경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중도예요. 그런데 자민당은 우경화되어 있어요. 이 자민당 우경화되어 있는 자민당 의원들은 유세 때 이념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경제를 얘기를 하고 외교를 얘기를 하고 아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본에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일본의 그 당 집권당과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 괴리가 상당히 있는데 저는 아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레거시고 세 번째는 뭐 장기 집권은 부패하니까요. 일본 그 일들이 벌어졌고 아베 총리가 죽은 이후에 아베의 그 후계자들이 결국은 장기 집권의 부작용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 국내적 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시바 총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레거시가 있고 이건 상당히 그 솔직한 얘기입니다. 기시다 얘기인데 작년의 얘기입니다. 국제 질서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고 미국 패권, 지구화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패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탈냉정기 세계는 완전히 종식되었고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격렬한 경쟁과 협조와 분단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시점에 들어왔다. 인도의 무상, 지구 남반부가 정말 중요하다. 신냉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극이라는 용어가 적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까 그 전 교수님이 다극화 질서 혹은 다극화 체제까지 되려면 지금부터 상당히 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됐고 서방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래서 서방 위주의 외교 노선만 가지고 일본이 글로벌한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지구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좀 마이너 파트너로 공동 리더십을, 저거는 미국에서 한 얘기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오디언스를 놓고, 따라서 그 미국의 패권력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패권 없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일본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강이죠.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일본이 있는데 그 일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like-minded country들, 일본의 like-minded country들과 연계를 해서 결국은 미국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동남아는 일본이 잘 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니들 잘 못하는데 이거를 잘 엮어서 기존 국제 질서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끌어들이는 것은 일본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관여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견제와 대항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특히 경제안보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기간 산업이나 첨단 기술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온 것처럼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을 하고 다변화를 해나가고 이런 그 스탠스를 펼쳐나가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 불가결성이라고 해서 정말 indispensability라는 뜻인데요. 그런 말을 쓰는데 정말 일본이 너무나 중요해서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나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시바 정부가 들어왔고 트럼프와 만났는데 여기서 이번에 공동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별로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난 6월 24일에는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타이틀을 뽑았거든요. 공동성명에.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상이잖아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단독 복원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런 얘기는 다 없어 빠지고 미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본이 챙겨주고 일본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챙겨주고 하는 이런 그 거래가 잘 드러난 게 이번에 그 했던 그 이시바 트럼프의 그러니까 정상회담이고 공동 선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 대강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 페이지로 일본이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1990년대에 네 가지 모델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영국, 아시아의 독일, 아시아의 프랑스, 아시아의 스위스. 아베는 그 나라들은 대국이 아니거든요. 그레이 파워가. 아베는 대국 외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베의 꿈이고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그 국력을 봤을 때는 만약에 저더러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라라고 하면 아베나 기시다가 꿈꾸던 그런 일본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대국으로서 다시 외교 대국으로서 저기 나오는 왜냐하면 이런 한계들을 갖고 있고 이 한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키신저 그 당시에 그 대화에서 나왔던 일본의 네 가지 중에서는 대강 영국 모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을 생각을 하시면 세계 한 6위 정도권, 6, 7위 정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대륙의 힘을 끌어들일 만한 외교력은 없고 미국과의 스페셜 릴레이션십에 의존을 하면서 그 적극적인 그 해양 강국으로서 해양 외교를 해나가는 대강 그런 정도의 일본을 그 지금 그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그 아시아의 영국으로서의 일본이 과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도전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 도전 요인이 있는데 그것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의 영국을 생각하면 미래의 일본도 대강 저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들을 할 때 오디언스의 반응은 굉장히 나뉘어요. 제 세대는 일본을 너무 잘 봐주는 거 아니야?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이 그 정도밖에 없어? 라고 하는. 왜냐하면 저도 개도국 시대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선진국 일본, 풍요로운 일본을 보면서 자랐던 입장에서의 그런 세대지만 그런 세대가 보는 오늘의 일본과 이렇게 선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런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일본하고는 좀 갭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그 또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네,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